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또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여러분들 현대사만 좀 남았어요. 3강 남았어요. 네, 진짜 완강이 보입니다. 뭐 여기까지 왔는데 완강 안 하실 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에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드디어 이제 1930년대 일제 민족말살 통치가 행해지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정말 암흑과도 같았던 그런 시기, 전쟁의 포화 속에서 떨어야 됐던 그런 시기. 과연 우린 또 어떻게 저항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국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국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자, 이 국어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이 단체를 잊을 수가 없죠.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1920년대 왜 조선어 연구회 배우셨잖아요. 그 조선어 연구회의 뒤를 잇는 단체가 바로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어 학회 는 또 과연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일단 맞춤법 통일안 있잖아요. 예, 그 맞춤법 통일안을 또 제정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조선어 학회가 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 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또 하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말 큰 사전. 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결국 이건 못해요. 이거는 결국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것은 1942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42년도에 있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우리말 큰 사전은 결국 편찬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이것도 여러분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0년대 국어와 관련된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소설이 뭐냐면 그 소설을 통해서 1930년대 시행되고 있었던 운동을 좀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상록수라는 작품이에요. 바로 상록수, 심훈의 심훈의 상록수라는 작품인데, 이 상록수라고 하는 작품은 시문에 의해 쓰여졌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 그 전개되고 있었던 버나로드 운동, 버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버나로드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1920년대 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 이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이에요. 문맹퇴치 운동의 30년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나로드 운동은요, 동아일보사가 주도했고요. 이건 바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에게 이제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글자를 가르치면서 문맹을 퇴치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버나로드 운동이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상록수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920년대 우리는 그 신채호와 박은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역사에서는요, 이 역사에서는 자, 먼저 크게 세 부류의 그 사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전히 1920년대 그 신채호 박은식 어떤 그 계보를 잇는 민족주의 사학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민족주의 사학. 자, 이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민족주의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정인보가 또 활약을 하죠. 이 정인보의 정인보의 여기서는 얼을 강조해요. 하여튼 이 민족주의 사학은 여러분 정신을 강조하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낭가 사상을 또 강조했고요. 박은식은 혼을 강조합니다. 여기 이제 30년대는 또 얼을 강조하죠. 이렇게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다라는 걸 일단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증주의 사학이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이 있습니다. 자, 이 실증주의 사학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겠죠. 이병도라든지 뭐 손진태 이런 인물들인데 이 실증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있는 그대로 역사 보자는 거예요. 역사의 어떤 건 주관이나 해석 이런 들어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실증주의 사학의 어떤 그 단체로서는 이제 이병도, 손진태가 주도했던 진단학회라고 있습니다.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에서 낸 그 저서들 있잖아요. 이거 진단학보. 그 진단학보를 간행하기도 했다라는 거.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여러분들 요건 하나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학문이 있는데 바로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백남훈을 들 수 있습니다. 백남훈. 백남준이 아닙니다. 백남준은 이 비디오 아티스트고요. 백남훈입니다. 이 백남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주의 쪽에 영향을 받은 그런 유물사관, 즉 사회주의 쪽에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사관인데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역사는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이거는 법칙이야.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느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어디나 다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단계로 역사는 발전해 온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면 이 유물사관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요. 발전사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시공산제, 그 다음 단계는 고대 노예제, 그 다음 단계는 중세 봉건제, 그 다음 단계는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 단계는 현대 사회주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나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보편적으로 어디나 비슷한 그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경제사학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일제 식민사관이 있다고요. 그 일제 식민사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역사는 우리 지금 이제 이 당시 어떤 그 조선의 역사는 일본 고대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발전하지 않았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지금 들어온 게 일본이라는 얘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식민사관이죠. 우리 여러분 조선 후기 배우셨잖아요. 이미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 트고 있다. 덕대,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고, 그다음에 그 독립수공업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들, 뭐 상평통보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근대를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 고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체성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은 바로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깨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즉 일제의 정체성론, 일제의 정체성론 비판에 상당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뭐 국어나 역사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시기에 정말 민족만세 통치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조선왕기 그냥 딱 난리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국내의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1930년대도 여전히 저항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실 30년대 되면 이제 변절자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변절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윤동주라든지 이육사라든지 이런 어떤 저항 시인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외를 한번 볼게요. 자, 국외에서는요, 1930년대 초, 네, 1930년대 초, 이 중국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모습들과 1930년 중반 이후 중국 관내예요. 중국 관내예요. 만리장성 이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930년대 초반은 만주 지역에서 볼 거고요. 1930년대 후반은 이 국내 중국 관내 그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0년대 초반의 국외입니다. 여러분, 우린 전 시간에 그 항일무장 투쟁의 역사를 배웠어요. 19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참변, 자유참변, 삼부통합, 그러니까 삼부성립, 그다음에 삼부통합운동 배웠잖아요. 삼부통합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 모습들이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 북만주 지역입니다. 자, 북만주 지역 활동 볼 거고요. 그 다음이 남만주 지역 볼 겁니다. 남만주 지역을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먼저 혁신의회. 자, 이쪽은 제가 혁신의회 계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혁신의회 계열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여기는 바로 남만주적인 국민부 영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것이 바로 삼부통합운동의 결과다. 이것이 바로 삼부통합운동의 결과다. 삼부통합운동의 결과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지금 1920년대 후반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단체들이, 자, 북만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어떤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냐면 혁신의회 뒤를 이어서 한국독립당, 네, 한국독립당. 이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가 누구냐? 산하부대가 바로 한국독립군이에요.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예, 바로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지청천. 이 지청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했던 전투. 그 전투가 뭐냐면, 예, 바로 쌍성보와 그다음이 대전자령 전투라는 거예요.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남만주 지역을 볼게요. 이 남만주 지역에서는요, 예, 바로 이 국민부 뒤를 이어서 조선혁명당 역시 조선혁명당의 산하부대는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양세봉이에요. 양세봉이 중심이 되었던 전투가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운동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이 운동뿐만 아니라 1930년대가 되면요, 핵심이 뭐냐면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그죠? 192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미세협정 알잖아요. 중국인들이 이 한국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우리로서는 일본도 피해야 되지만 중국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국인들도 정확히 안 거예요. 아, 일본이 우리의 적이구나.
그러면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1930년대가 되면요. 한중연합작전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게 지금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만주사변 벌어지고 여기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중국 관내로 중국 관내로 이동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1930년대는요.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 한중 연합 작전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1930년대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중국 관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관내도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자, 중국 관내의 어떤 양대 축이라고 한다면 바로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노선이 있습니다. 의열단 계열의 김원봉 노선. 네,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김원봉의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원봉.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해서 1920년대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의열 투쟁에 대한 한계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원봉은요,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군사 조직을 만들고 어떤 그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 투쟁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당이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겁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1935년이 되겠습니다. 아하.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다시 조직이 하나 분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게 1937년도에 만들어져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산하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938년도에 38년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 이 조선의용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예요. 최초의 한인 부대예요. 여러분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그 부대가 한국 광복국이 최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의용대가 최초입니다. 장개석이 어떤 후원에 힘입어서 바로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중국 관내의 최초의 한인 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중국 땅에 외국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아니 우리나라에 일본이나 미국이 와가지고 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상이 가요? 안 되죠. 물론 주한미군 들어와 있구나. 네.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중국에 조선인들의 부대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바로 한중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김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구, 그죠? 김구, 김원봉과 김구. 자, 김구. 네, 김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끌고 있는데, 김구가 여러분들 이제 1931년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면서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떠나요. 상하이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쭉 와가지고 1940년도에 만들었던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이라는 조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한국광복군. 요걸 이제 1940년대 만든단 말이에요. 맞죠? 자,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말이죠. 이제 잘 보세요. 이 조선의용대가 자,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가고요.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가고요. 나중에 조선의용도 일부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네. 이 김원봉이 이제 이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김원봉이 이제 1942년도죠. 1942년도에 이 조선의용대 일부를 데리고 한국광복군에 편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이렇게 이 예난에 있어요. 예난.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예난 지역으로 가가지고 조선의용군으로 또 편제가 되더라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남는 부대는 지금 40년대에 한국광복군이 있고 그 다음이 조선의용군이 있고 그지요? 네, 이런 부대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대들이 이제 일본의 패망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 일본의 패망을 준비하면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지 못해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왜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가 태극기를 올려야 우리의 발언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린 못해요.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해방군의 형태가 아니라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결국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시스템, 그들의 어떤 체제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 어쨌건 간에 1940년, 30년대, 40년대까지 바로 이러한 활동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제 1930년대 후반에서 활동했던 그런 조직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선의용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조선의용대. 네,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였고요. 이 김원봉이 나중에 이제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0년대 초반에 이건 너무 중요하죠. 바로 한중연합작전으로 한국독립당, 네, 지청천에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시험에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조선혁명당 군, 양세봉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건 30 초반에 만주 지역에서 있던 그런 전투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930년대 또 활동했던 이 조선어 학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브나르드 운동이라는 문맹퇴치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경제사학이 바로 일제 정체성론을 비판하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이론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드디어 광복입니다. 물론 점령군의 형태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또 남북이 분단되는 어떤 그 모습으로 광복이 또 시작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게 될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 순간으로 들어갑니다.